과연 한국 부동산도 일본 부동산처럼 폭락할까? 일본 부동산을 따라갈까? 맞을까요? 아닐까요? 개천고 노 선생의 대답은 맞다.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천고 노 선생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주제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과연 한국 부동산도 일본 부동산처럼 폭락할까? 중장기적으로는 한국도 일본 부동산을 따라간다. 이제 그게 제 생각입니다. 이유는 초고령화, 저성장 시대에 수요가 줄어든다는 거죠. 65세 인구가 20%, 30%를 차지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분들은 일자리를 많이 못 구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처럼 은퇴 가구들이 자녀를 위해서 계속 집을 사주고 계속적으로 주택 수요 진입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고령화와 그 다음에 그 생산 가능 인구가 주는 부분은 충분히 주택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 영향으로 집값은 떨어진다. 그러면 똑같이 일본처럼 한국도 따라간다는 거죠. 두 번째는 소득 부분이에요. 소득 부분. 정말 최빈국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OECD에서도 거의 탑 클래스 아니에요. 근데 이랬던 경제가 이제는 고성장을 멈췄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저성장 시대가 쭉 이어질 것이고 거기다가 디플레이션 우려까지도 있는 거죠. 이게 일본과 거의 유사하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성장이 해야지만 경제도 올라가니까 당연히 소비가 계속 늘면서 집에 대한 수요도 늘겠죠. 지금도 보면은 물가 상승률에 근접해서 계속 주택 가격도 올라갔다는 거예요. 대부분 물가보다도 우리 집값이 더 많이 올라가긴 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물가 상승률도 낮고 소득 증가율도 낮다는 거죠. 이러니까 당연히 중장기로 봤을 때는 집값이 많이 오를 수 없다. 오히려 집값이 떨어진다. 어떤 지역에 일자리가 부족하고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무조건 집값이 떨어진다. 일본처럼 빈집이 남아돌 시기가 10년, 20년 후에 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개천고 노 선생의 생각입니다. 단기적 전망은 어떨까요? 한국도 과연 일본처럼 바로 폭락이 올까? 아니다. 단기적으로는 한국은 일본과 다르다. 그래서 한국 부동산은 아직은 버티고 수도권 지역과 일부 광역시는 가격이 오른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이유는 뭐냐면요. 일본이 버블이 많이 꼈었고요. 이 버블이라는 것도 정말 엄청난 버블이었어요. 한국에 지금 아파트 가격이 얼마예요? 서울 기준으로 중위 가격이 8억 7천이잖아요. 일본은 그 당시에 중위 가격이 20억, 30억이었어, 대부분. 그 정도로 엄청난 거품이었고요. 그때 평당 30억, 40억, 심지어 평당 100억이었던 아파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90년대 초반이 일본 부동산 버블의 피크였는데요. 일본의 도쿄를 팔면 미국 본토를 다 살 수 있는 정도의 부동산 버블이었어요. 일본의 왕, 일왕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황거라고 해요. 그 황거가 여의도의 6배 정도의 면적입니다. 그 땅을 팔면 캘리포니아를 살 수 있을 정도로 일본의 거품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거품만 꼈느냐? 규제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왜냐? 자, 일본의 경제는 너무 좋았고 금리는 그때도 2%대 2% 언더까지도 되는 거예요. 대출 금리가. 높아도 2.6%, 2.7% 이런 저금리 시절이었던 거예요. 그 시대에도. 그때 한국이 금리는 얼마였나요? 한국은 13%였어요. 그래서 응답하라 1988 보셨나요?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야, 내가 돈이 1,000만 원, 2,000만 원이 생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거기서 얘기를 하죠. 야, 은행에 예금해. 은행 금리 몇 프로였나요? 13%.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 나오는 주인공들이 야, 은행에 넣어서 뭐 하게? 그 쥐꼬리 같은 이자 받아서 뭐 할게? 그 13% 받아가지고 누구 입에 붙이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일본은 2%, 3%였던 거예요. 규제 자체가 없었다. 그냥
돈을 퍼줘서 집을 사라. 이게 일본의 현실이었다는 거죠. 자, LTV로 갈게요. LTV가 뭐냐면요. 집값의 몇 프로까지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돈을 빌려주냐. 이게 LTV인데 서울 기준으로 서울은 얼마인가요? LTV가 40%입니다. 집값이 10억이면 40%인 4억까지만 대출이 되고요. 나머지 6억은 내가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일본은 어떤지 아세요? LTV가 200%였어요. 200%는 뭐냐면 내가 10억짜리 집을 사면은 20억을 대출을 해줬던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까지 돈을 퍼주니까 당연히 모든 게 다 돈을 땡겨서 부동산으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니까 평당 20억, 30억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불과 우리나라는 2년, 3년 전에도 서울 평당 6천 얘기했을 때 다 미쳤네. 또라이. 뭐 말도 안 돼. 무슨 평당 6천이야. 그런데 지금 반포 어떻게 됐나요?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25평. 평당 9,900 찍었잖아요. 평당 1억이에요. 그래도 한국은 양반이에요. 일본은 평당 50억, 평당 100억까지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한국과 일본은 다르다. 한국은, 특히 서울은 일본 도쿄처럼의, 그 당시의 도쿄처럼의 그런 버블은 아니었다는 거죠. 자, 1981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때 플라자 합의라는 걸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G5, 미, 영, 프, 독, 일본. 이 5개 나라가 같이 모여요. 야, 일본. 미국은 너무 달러가 강세야. 그러니까 일본만 독주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거의 강제적으로 엔화를 강세로 만들어서 미국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거죠. 미국뿐만 아니라 뭐 프랑스나 영국이나 뭐 독일 같은 기존의 강대국들이 자기들끼리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원 1달러당 엔화는 240엔이었어요. 근데 이게 3년 만에 120엔까지 일본의 엔화가 2배가 강화되는 거죠. 엔화가 2배가 강해졌다는 건요. 일본의 수출 경쟁력이 2배가 다운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1달러짜리를 팔면 240엔을 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1달러를 팔아봤자 120엔밖에 못 받는 거야, 이 기업은.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을 올리니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 같은 선진국한테도 경쟁력을 좀 잃게 되고, 거기다가 한국이나 대만 같은 개발도상국들도 치고 들어오는 거죠. 이제 가격 경쟁에서 밀리다 보니까 일본은 수출보다는 이제 내수를 보게 되고 계속 또 돈을 푸는 거죠. 근데 이게 풀다 보니까 너무 심각한 거야. 이때 금리를 2%, 3%대가 4%, 5%, 이제는 6%까지 올립니다, 일본이. 그리고 거기다가 LTV도 이제는 100%, 200%였던 게 100%까지 줄이고 이제는 80%, 60%까지 대출 규제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도화선이 돼서 하나씩 부동산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반토막이 나요. 근데 이게 평균이 반토막이고요. 대부분 신도시라든지 지방은 80%, 90%가 가격이 떨어져요. 지방에 1억 5천, 2억 했던 집들이요. 1,000만 원, 2천만 원까지 빠졌어요. 단기적으로는 일본과 다르다. 한국은 버블이 아니고 일본은 엄청난 버블이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한국도 버블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죠. 근데 이게 한국만 봐가지고 몰라요. 동남아시아 지역도 그 지역의 경제 중심지, 수도는 가격이 비싸요.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만 해도 30평대 기준으로 7억, 8억이 넘어요. 그리고 베트남도요. 호치민, 하노이는 중심지에 30평대면 이미 6억, 7억, 높은 데는 9억까지. 이 말은 서울은 아직도 엄청난 거품은 아니라는 거죠. 이미 거품이 낀 건 인정을 해요. 하지만 아직도 뭐 강북이라든지 강남 인근 지역들은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오늘 강남도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일본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개거품이었다. 그래서 일본은 엄청난 말도 안 되는 거품이었기 때문에 폭망이 왔던 거고요. 서울이나
한국은 아직도 그런 거품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다르다. 이게 요점입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극화가 된다. 이제는 해외에 눈을 돌리셔야 된다. 베트남은요, 지금 말레이시아는 70%가 넘어가요. 그 가운데 주택을 살 수 있는 인구가 계속 는다는 겁니다. 을지로, 시청 광화문, 그리고 여의도 40% 초반대,